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의 남자 또 우리 바로 이브닝 투자쇼 고수 시즌2의 월요일을 책임지러 온 포도쌤들과 함께합니다.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의 첫날인데요. 이번 주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더웠던 폭염이 시장을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꼬임도 좀 있는 것 같겠고요. 또한 유가의 급락 부분 때문에 시장의 영향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종목,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또는 보유할까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 팔고 가야 될지 사고 가야 될지 마지막 휴가길에 오르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오늘도 정확한 시장의 분석과 함께 종목의 보유 전략을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알찬 강의도 있으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포도TV의 우리 정쌤 그리고 손쌤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요. 오늘은 지난주보다는 조금 밝은 목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먼저 손쌤, 네. 오늘장 코스피 흐름 어땠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동전의 양면성 같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사야 되거나 팔아야 되거나 앞이나 뒤나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시장은 분명히 음봉으로 마감을 했지만 마지막에 반등이 나왔죠. 그 부분이 지지선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지지선을 이탈을 하게 되면 저항선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지지와 저항 그 부근에서 어떤 흐름이 나올 것인가에 따라 초점을 좀 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일 만약에 오늘의 저점을 이탈하게 될 경우 리스크가 좀 커지는 그런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장뿐만이 아니라 내일장도 역시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마디로 이제 동전의 양면과 같았다. 빨리 상승 쪽으로만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번에 정쌤 코스닥 어땠습니까? 네. 저는 코스닥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국인 수급에 달렸다. 외국인 네. 수급에 달렸다. 최근까지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계속해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 조금은 기관들의 매수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외국인의 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기관들이 외국인과 어떤 머니 싸움을 이 시점에서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한번 상기를 해보게 된다면은 아닐 가능성도 좀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월 5일부터 최근 4거래일 동안 1,500억 정도의 외국인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좀 속된 표현을 쓰자면은 외국인들이 작정하고 현재 매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도 속에서 과연 기관이 이 외국인 매도를 이겨낼 만한 수급이 들어올 것인가? 이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어쨌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코스닥의 어떤 방향성은 외국인의 수급에 달렸다라고 결론을 한번 내보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외국인들의 손에 들렸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이건 코스닥뿐만이 아니라 코스피에도 해당이 좀 될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 이제 그만 휴가 갔다 온 것 같으니까요. 빨리 한국 시장으로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저평가 국면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대응해 주시면 좋겠고요. 외국인들 들으셨으면 내일부터라도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장 한마디로 정리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전화번호 고지해 드리려고 합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 그리고 대응 전략 직접 여러분들께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바로 02-786-102 또는 1023 두 대의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많이 전화 부탁드리겠고요.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서도 상담 접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자 앞에 꼭 고수 또는 포도라고 적어주신다면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8288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별도의 정보 이용료 없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본격적으로 투자 길라비가 되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장이 끝났습니다. 학교가 끝났습니다. 그럼 우린 뭘 해야겠죠? 방과후 수업이 필요하겠죠? 우리 포도쌤의 방과후 수업 코너가 이어집니다.
예, 이번 주는 정쌤이 오늘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 유쌤 같은 경우에 기술적 분석이라는 재미있는 내용을 좀 해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조금은 재미없고 무거운 내용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 날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게 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시나리오를 한번 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 그 화면 자막을 제가 좀 많이 준비를 했는데 이 내용들만 좀 먼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수장인 옐런 회장의 어떤 그 마음을 좀 알아야 되겠죠. 참 여자의 마음은 갈대라고 그러는데 정말 어느 쪽 방향을 가질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2014년도 미국 경제가 완만한 성장을 현재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초 체력이 견조하고 성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란 것이 이분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9월 달이될지 12월 달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시점에 금리 인상을 시작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조금 가팔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를 현재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노동시장에 대한 어떤 지속적인 개선 여부, 그리고 인플레, 연준 목표치 도달 여부, 그리고 해외 변수, 이 세 가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에 대해서 현재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해외 변수 같은 경우는 그리스라든지 중국 문제가 좀 될 수 있겠지만 이 문제는 이미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내부적으로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요. 노동시장과 인플레, 연준 목표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주에 발표된 그 지표에 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7월달 비농부문 취업자 수와 실업률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21만 5천 건과 실업률이 5.3%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단순히 지금 현재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 건데요. 서비스 부문의 일자리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게 되면서 고용 증가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주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조업 부분 같은 경우에도 1월달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한 가지 특징적인 부분은 뭐냐? 광업 부분에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노동시장 참가율이 62.6%로 1977년 10월 달 이후로 38년 만에 현재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표면적인 수치보다는 실질적인 어떤 내용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일자리 부분에서 변화가 좀 생겨나고 있고요. 일자리 부분에서 변화가 생겨나고 있지만 중요한 건 노동시장 참가율 전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당황스럽게 안 가네요. 자, 고용시장 파악을 통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좀 봐야 되는데요.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미국의 GDP의 70%는 소비라는 거죠. 내수. 그리고 30%는 제조업이라는 겁니다. 자, 최근에 미국에서 뭘 많이 개발했죠? 셰일가스를 개발을 하게 되면서 중소부 쪽에서 일자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기존 주택 판매, 신규 주택 판매 건수를 살펴보게 되면은 주택 건수가 많이 늘어난 지역이 서부와 중소부 쪽에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왜냐? 셰일가스를 개발을 하게 되면서 이쪽에서 일자리가 창출이 됐었다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는 중요한 것이 유가가 계속 다운이 된다는 겁니다. 유가가 다운이 되게 되면서 중요한 것은 좀 더 추가적인 어떤 설비 투자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소위 말하는 엑스모빌 같은 에너지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축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설비 투자 같은 경우는 기계 장비를 들여온다든지 어떤 그 신규 투자처를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설비 투자에는 우리가 마찬가지로 고용도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일거리가 많아지면은 자동화 시스템에서 기계 설비도 많이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설비 시스템을 돌리기 위한 인력도 분명히 고용도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와서 저유가로 해서 한계에 봉착이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일자리가 줄어들다 보니까 달라진 부분이 뭐냐면은 이 셰일가스로 인해서 에너지 비용,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다운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해외에 나가는 다국적 기업들을 국내로 불러들이다 보니까 뭘 해야 되죠?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제 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물류비가 낮고요. 그리고 공장 부지, 주택 가격이 다운이 되면 땅값도 마찬가지로 다운이 되죠. 그런 부분과 연결시켜서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부분들을 위해서 제조업 기업들이 미국 국내로 다시 회귀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서 공장을 지어야 되죠. 공장을 짓게 되면 거기도 일자리가 생기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중국의 대미 투자가 확대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효과인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서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 64억 달러, 우리나라 치면 7조가 넘는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7조가 넘는 투자를 하게 되면서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은 8만여 개의 정규직 일자리가 창출이 됐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화면에 보이듯이 로디언 그룹의 자료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거짓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조업 기업들의 어떤 일자리를 부활시키게 되면서 그로 인한 어떤 파급 효과를 현재 미국 정부는 노리고 있다는 거죠. 자, 제조업 유치가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다음 화면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조업을 유치를 하게 되면은 제가 울산 한번 예를 들게요. 울산 같은 게 현대중공업이 있고 현대차가 있죠. 그러면 그 공장이 있다 보면은 거기에 사람이 살게 되고 그 사람들이 근로자를 살기 위한 집을 짓고 그리고 상권을 만들고 그러면서 그 상권이 형성되게 되면서 내수 경기가 돌아가고 어쩌다 보니까 제2의 도시인 부산보다 울산의 물가가 더 비쌉니다. 자, 그걸 참고하시면서 잘 보세요. 제조업 유치를 통하면서 상권이 형성이 된다는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건 상권이 형성이 된다는 건 내수 활성화 효과가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내수 활성화 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소비가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 근로자들이 먹고 자고 입고 하는 그런 서비스 부분에 내수가 활성화가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제조업은 단순히 제조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조업을 유치를 하게 되면서 서비스업 부분에 소비가 촉진이 되고 서비스업 부분에 일자리가 증가하는 효과가 분명히 발생이 된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시작은 제조업이지만은 제조업에서 천천히 내수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미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수출에서 차츰차츰 내수로 전환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 ISM 제조업 지수가 중요하지만 이제부터 앞으로 봐야 될 부분은 ISM 비제조업 지수를 봐야 되는 것이 지금부터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도 대외의존도가 100%가 넘어가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나라 GDP의 80%가 수출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수출 어디 많이 하죠? 4대 권역이죠. 미국, 중국, 유럽, 그리고 한 군데가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대비 권역이 있는데 이렇게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중국 쪽으로 해서 이렇게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미국 쪽으로 수출하는데 미국이 우리에 수출을 하면 안 되겠죠. 경쟁 관계가 되잖아요. 미국은 소비를 하고 우리가 수출해야지 일단 경제의 어떤 활력이 돌아가게 되는데 미국이 경제 성장 동력을 수출 쪽으로 가져가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미국의 증시가 상승을 하다도 거기에 대한 후광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옐런 같은 경우 그 연준에서는 이런 제조업을 부활시키게 되면서 앞으로 이 제조업 유치를 통해서 서비스업 부분의 일자리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연준의 시나리오도 흘러가게 된다면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용의 어떤 질적인 증가 이런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그 앞 화면에서 보여드렸듯이 중국이 대미 투자를 하게 되면서 고용 효과가 발생이 되고 제조업을 통해서 일자리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이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면서 질 좋은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소위 말하는 정규직 일자리 늘어나게 되면서 충분히 소비가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깔려 있다면은 아마 옐런은 금리 인상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물가가 있겠죠. 자, 왜 안 넘어가죠? 자, 그래서 지금 일단 중요한 거 일단 제조업 유치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 고용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물가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순서에 따라 틀려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물가를 먼저 볼 것인가, 화폐 가치를 볼 것인가 그걸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을 볼 때 이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화폐 가치를 올려주는데 화폐 가치를 올려주고 난 다음에 충분히 물가도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잘 보세요. 상품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서 자산 가치가 올라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그 자산 가치가 올라가면서 소비가 유발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금리 인상을 통해서 화폐라든지 달러 가치 그리고 소득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이자 금리가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자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 이자 금리가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예금을 맡겼을 때 거기에 이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 이자 부분을 통해서 소득이 추가적으로 발생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보유 금전에 대한 가치가 상승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산 가치가 올라가듯이 화폐 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가지고 있는 금전에 대한 100원을 가졌다면 110원이 되고 120원이 되게 되면 그 여력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화폐 가치로 소득 증가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인상은 단순히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부분도 달러화 강세,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금리 인상을 통해서 미국 자국민들의 소득이란지 보유 금전 가치가 충분히 상승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시고요. 자, 그래서 다음 부분을 볼 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화폐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화폐 가치가 올라가고 그리고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가지고 있는 보유 금전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보유 금전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소비 여력이 충분히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소비가 활성화된다는 건 뭡니까? 소비가 발생되는 건 수요가 증가를 한다는 얘기죠. 수요가 증가를 한다는 것도 무슨 얘기입니까? 생산이 증가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생산이 증가한다는 건 수요가 증가를 하고 제조업이 개선될 수가 있다는 거죠. 즉 물건값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조업 유치 그리고 서비스 부분의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가 증가를 할 경우에 지금 소득이 생겼을 때 저축보다는 소비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저축률이 4월 달 5.6%에서 지금 5.6% 정점으로 작용하고 난 이후에 지금 서서히 감소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소득이 발생되면은 지금 현재 그 소득이 소비로 현재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수요와 공급 쪽인 어떤 논리를 봤을 때 충분히 우리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고용 쪽에서 충분히 연준에서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 두 부분만 연결이 되게 된다면 제가 볼 때 옐런은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조금은 제가 어려운 내용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 어렵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녹화 방송 보시면 충분히 한 번 더 이해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자막을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한 번쯤 읽어보신다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드디어 포도쌤의 힐링타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 또는 이제 신규적으로 매수 진입하려고 하는 종목군들에 대한 힐링타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코너에서는요, 강의했던 정쌤을 잠시 쉬게 해주고요. 바로 우리 손쌤을 통해서 시청자분과 먼저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손쌤, 네. 어떤 시청자분과 연결되는지 직접 한번 만나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시죠? 아, 네. G3BNT 네네. 매수가가 14,800원이고요. 네. 100%예요. 아, 100% 비중을 뭔가 그 매수하려고 했었던 확실한 동기가 있었나요? 네, 그 미국 뭐 FD 3당 승인 난다고 해가지고 네네네. 그 호재 믿고 그러셨구나. 100% 걸었는데 네. 제일 궁금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세요? 아, 이 부분을 지금 가지고 가야 되나 손절을 하고 빼야 되나. 일단은 전체적인 비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일 먼저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일단은 G3BNT 말씀하셨던 대로 안구 건조증에 대한 임상 3상을 승인했다라는 얘기 나오게 되면서 지난 목요일이었죠. 급등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안구 건조증은 아직까지 그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의약품에서 점령하지 못했던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구 건조증을 해결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부가가치가 2조 원이 넘는 그런 가치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은 기대감이 충족이 되었지만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뭐 매끄럽게 연결이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뭐 코스닥 쪽에서 역시 그동안 의약품이나 바이오 같은 경우 급등이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옮겨갈 것이다. 너무 높다라는 인식이 많이 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거와 더불어서 호재가 자회사 역시 의약품 중에서 하나가 또
삼상 승인을 좀 받았거든요. 희귀 의약품이 뭐냐면 신경 영양성 각막염 치료제예요. 근데 역시 이게 제품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제품으로 되기 위한 과정에 있는 거죠. G3BNT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굉장히 상승폭이 좀 급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전의 실적을 보게 되면은 3년 연속 적자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졌던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실적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급등이 나왔다라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높이를 좀 확인을 해볼게요. 이전에 올라갔던 게 2만 원을 돌파를 했죠. 지금 주봉을 보고 계시는데요. 처음에 상장이 된 후에 2만 원 부근은요, 저항으로 존재를 했던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역시 저항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상승하는 추세를 보게 되면 최근에 들어서 좀 이탈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4%가 넘게 조정을 받으면서 일단은 단기 상승 추세가 이탈하려고 하는 모습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는 추세가 만원 부근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는 좀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이 좀 중요한 거냐면 12,750원이 일단은 단기적인 반등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반등이 안 나오게 되면 두 번의 리스크가 한 번 더 있을 겁니다. 1차적으로 반등이 나올 타이밍은 11,000원, 1,800원에서 11,000원 부근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전에 봤던 상승 추세에서 부딪히던 가격을 좀 확인해 봤을 때 10,000원까지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탈가를 좀 확실하게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12,75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빠져나오시는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릴게요. 근데 올라갔을 때 거래량이 동반이 되고 그 다음에 거래량 없이 밀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2,750원 부근에서는 좀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보셨듯이 실적 없는 기대 상승이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올라온다라고 하더라도 17,000원 부근, 17,000원 부근에서는 더 돌파할 가능성보다는 일단은 바닥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하는 전략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뭐 시청자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투자자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주가는 역사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높은지 낮은지 판단할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해드렸던 전략 잘 참고하셔갖고 부디 좀 수익으로서 마무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손쌤이 G3BNT 사실은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바이오 화장품에 대한 계열 부분 쪽으로에 대한 진출설 부분과 함께 임상의 효과 부분을 급등을 좀 나갔었는데요. 일단 비중 100%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좀 조절을 하자라는 전략을 좀 세워주셨습니다. 시청자분 좀 잘 대응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우리 정쌤이 시청자분 만나 뵙도록 할까요? 네,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수고 예,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그 어떤 종목 궁금하신 거죠? 저는 그 코라오 홀딩스요. 예, 예. 23,300원에 네, 예. 30% 보유 중입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부분을 좀 풀어드리면 될까요? 그 2분기 이제 실적 발표 전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뭐 좋다고 해서 저도 한 2달 전에 이제 네. 조금씩 이제 들어갔었는데, 예, 예. 그 외국인은 계속 이제 사는 것 같은데 기관이 계속 이렇게 팔더라고요. 이제 연기금이요. 예,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실적이 안 좋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악재가 있는 건지 궁금해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정리를 해보자면 상승하지 못한 이유, 그거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계속 이제 기관이 매도하니까 이제 예, 주가는 예. 안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 부분을 좀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전화 끊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 네. 자, 제가 볼 종목은 코라홀딩스입니다. 코라홀딩스 최근에 2만 원까지 지금 현재 하락한 상황인데 지금 시청자분께서 궁금하신 부분은 실적이 괜찮다고 하는데 상승하지 못한 이유,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은 화면을 좀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종목의 차트 흐름을 한번 좀 보게 된다면은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실적 모멘텀이 받게 되면서 16,000원 부분에서 지지력을 보이고 난 이후에 지금 23,000원까지 올라가고 23,000원까지 상승이 있었지만은 추가적인 상승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럴까요? 이 부분은 분기 실적을 보셔야 돼요. 자, 분기 실적 보면은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화면이 좀 작아서 좀 안 보이실 텐데 제가 불러드릴게요. 자, 2014년도 4분기부터 지금 2015년도 2분기까지 보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115억, 116억.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 4분기부터 실적이 이제 정체가 돼 있죠. 자,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주가가 올라갈 때 어떻게 됩니까? 실적이 우상향이 돼야지 주가도 마찬가지 우상향이 되죠. 근데 방금 보셨듯이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실적이 작년 4분기부터 115억 정도에서 현재 정체 상태가 이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500억 정도 영업이익을 기록하게 되면서 당연히 상승적으로 가야 정상이지만은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3분기 연속에서 정체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주가는 더 이상 빠지진 않지만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한 이유가 이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를 다시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원인은 하나입니다. 3분기 연속 실적이 정체가 돼 있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올라가기는 부담스럽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주가가 올라가다 시장까지 하락을 하다 보니까 동반적으로 지금 현재 주가가 이제 조정을 받고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 이제부터 어떻게 하느냐? 중요한 것은 딴 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 하늘색 선 보이시죠? 이 하늘색 선이 무슨 선이냐면 241선인데 저는 241선 상당히 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241선은 장기 추세입니다. 장기 추세가 깨지지 않는다면 언제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장기 추세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하늘색 선을 이제부터 지지받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 하늘색 선을 지지받게 된다면 당연히 저는 추가 반등 가능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하늘색 선과 마찬가지로 지금 한 보시면 선을 그어놨는데 이 19,000원을 예전에 거래량이 실리면서 돌파를 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만 깨지지 않는다면 충분히 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목표가는 제가 좀 잡아드리기 좀 그렇고요. 목표가 말고 손절가 18,500원 241선만 이탈하지 않게 된다면은 유지를 하시고 다시 한번 반등을 노려보십시오. 그리고 난 뒤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19,000원에서 18,500원 이탈하지 않게 되면서 지지받고 반등을 주게 된다면은 그때 가서 다시 저랑 목표가를 한번 논의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만 일단 18,500원 제시를 하면서 일단은 유지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정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라홀딩스 전체적으로 기업의 가치 부분을 좀 언급하면서 좀 더 보유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손쌤을 통해서 힐링타임 한 종목 더 보도록 하겠는데요. 손쌤, 네. 문자로 한번 대응해 볼까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이슈가 됐던 방북, 이호 여사의 방북에 대한 내용이 나왔었는데 로만손이 계속적으로 좀 밀렸나 봐요. 2만 원에 30%를 매수를 했는데 계속 밀려갖고 걱정이 좀 많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만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대감이 좀 있었죠. 왜냐하면 이호 여사가 올라가게 되면 방북을 하게 되면서 기대감이 굉장히 좀 많이 있었는데 사실 뭐 그 이후로 아무런 긍정적인 답변을 못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역시 악재로서 작용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전에 얘기를 해드렸던 부분을 잠깐만 얘기를 해드리자면 주가의 위치를 좀 신경을 쓰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 실적적인 측면을 좀 이해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로만선이 실적이 그렇게 좀 좋아지진 않습니다. 그동안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로만선 계속적으로 많이 팔렸었는데 메르스에 대한 여파가 로만손도 역시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2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조정을 좀 받아주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지금 수준에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물론 위치는 높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를 좀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지금 올라가고 밀리고 올라가고 밀렸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이중 천장이 형성이 될지 아니면 반등 구간에 다가왔으니까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박스권으로 이어질지 확인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동안 22,000원부터 시작을 해서 12,950원대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 지금 구간이 아마 반등 구간으로 좀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자, 일봉으로 한번 넘어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박스권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내일입니다. 내일 반등 나오게 되면 그대로 그냥 들고 가세요. 어디까지? 21,500원대까지 박스권 그대로 매매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내일 한 번 더 밀리게 되면 리스크가 굉장히 있습니다. 리스크 굉장히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일 올라오는데 13,250원에서 못 올라가고 밀리게 되면 리스크 다시 한번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지가 저항이 되면서 이중 천장 형성되게 되면서 깨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수급적인 부분도 기관 쪽에서 매도가 나오게 되면서 조정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일 확인해야 될 부분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는지,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13,250원을 돌파를 하는지, 만약에 돌파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물량 절반 줄이십시오. 다시 밀릴 거예요.
하지만 13,250원을 뚫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21,500원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은 오늘보다는 내일 기대를 좀 해보시는 게 로만손 지금 뭐 많이 물리셔갖고 마음은 쓰리겠지만 일단은 내일 한번 기대해보는 걸로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만손이 갑작스럽게 이제 북한발에 대한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조금 급락 부분을 좀 만들었는데요. 13,250원 돌파 한착 여부를 분명히 보고 비중 컨트롤을 하자라는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시간 관계상 저희가 종목 상담을 여기까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더 실시간으로 받고 싶으시다면 포도TV를 통해서 들어오셔서 실시간 상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 불꽃 튀는 수익률 대결, 저희 포도쌤들과의 수익률 대결이거든요. 포도TV 시크릿과의 출발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들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저희 포도TV의 시크릿 과외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의 포트를 직접적으로 같이 저희 쌤들과 함께 운용해보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원칙이 좀 있거든요. 다시 한번 상세하게 원칙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대전 룰은요. 각 포트폴리오 편입 최대 5종목으로 종목을 제한합니다. 또한 금액 설정 없이 퍼센트 비율에 대한 비중 조절 방식으로 채택을 했고요. 매수가 편입은 방송 당일 월요일 종가 기준으로 매수가 편입됩니다. 목표가 역시 터치 시 자동 이익 실현으로 정리가 되며 종가상 손절가 입할 시 역시 자동 손절된다는 점을 여러분들 반드시 양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주 시작했던 포트입니다. 저 주센 포트인데요. 한라 IMS 현재 7.6% 수익률 달성하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 10.22%의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희 정쌤입니다. 터뜨렸습니다. 민엔지가 일주일 만에 22.02%의 수익률 고수익을 달성하고 있고요. 한샘 4.94%의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손쌤입니다. 코코움 또 터뜨렸네요. 17.84%의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고요. 비아트로 8.27%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지금 수익률을 좀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주와 중형주를 좀 가져왔습니다. 특히나 먼저 여러분들 살펴보실 한라 IMS 같은 경우는요. 중형주 쪽에서 이제 중소형주 쪽으로 좀 들어가겠죠. 현재는 지금 소형주 부분에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수급 주체가 이렇게 좀 없습니다.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계 부분에서 기관계 쪽에 대한 매수 포지션들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겠고요. 개인과 기관의 소량 부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수급적인 측면을 보지 마시고 기술적인 측면을 좀 보셔야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차트상으로 보시면 우리가 단순하게 이평선들의 수렴되는 패턴들이 좀 발생되고 있습니다. 잘 올라가서 바닥권에서 올라왔다가 눌린 구간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놓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한라IMS 다른 건 얘기하지 않았죠. 우리가 수평수 부분에 대한 수처리 필터 시장 부분으로 수처리 시장이 올해 하반기에 개회가 되면서 80조 원 규모까지 확대된다라는 것, 그 부분을 좀 보자라는 관점으로 아직까지는 보유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롯데케미칼입니다. 오늘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동반해서 두들겨 맞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수익률 퍼센트 비율을 보여드렸지만 오늘 종가 당분에 다시 제자리로 내려오는 모습이었는데 이유 하나였죠. 뭐였습니까? 바로 유가 급락 부분에 롯데케미칼뿐만이 아니라 화학 섹터가 유가 부분의 급락으로 정유 섹터와 함께 실적이 다운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었거든요. 사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우리가 추격 매수는 자제하자 눌림 매수 기다렸거든요. 차라리 떨어져 있던 나락 부근에서 저가로 분할 매수를 다시 한번 시작해보는 거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가의 급락 부분에 피해를 보기보다는 오히려 에틸렌 수지의 부분의 가격 급등에 따라서 실적 추이로 갈 수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롯데케미칼 분할 매수 지금부터라도 저가 매수 잡아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손쌤 한번 포트폴리오 한번 점검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비아트론 먼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한 악재가 안 나왔는데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하게 되면서 언급을 해드렸던 이탈가를 좀 이탈하는, 손절가를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뭐 비아트론은 역시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에 대한 중국 스마트폰이 공략을 하게 되면서 뭐 저가뿐만이 아니라 하이엔드급으로도 진출을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삼성전자라든가 혹은 애플의 점유율을 많이 뺏어올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스마트폰 관련주가 좀 밀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비아트론 중국에 납품하죠. 중국의 스마트폰이 대형이 팔리든 보급형이 팔리든 하이엔드가 팔리든 아무런 의미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너무 공포가 좀 조성이 되게 되면서 밀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일단은 밀린 거 이탈가는 이탈했습니다만 내일 같은 경우는 반등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반등 나오게 되면요, 12,500원을 변수로 잡고요. 만약에 12,500원 돌파 시 다시 한번 재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 시장이 불안할 때는 실적대로 갈 겁니다. 비아트론 올해 사상 최대의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눌리게 되면 뭐 들고 계신 분들은 뭐 또 하나의 기회가 다가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홀딩해도 무난하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코콤. 핀테크에 대한 대표적인 수혜주로서의 이슈가 되고 있죠. 사실 핀테크뿐만이 아니라 사물 인터넷의 대장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목요일이었죠. 죄송합니다. 수요일인데 수요일 날 급등이 나오게 되면서 저항을 돌파를 했어요. 저항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한 번 더 레벨업이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언급을 해드렸던 대로 16,000원 부근까지는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6,000원대까지 더 올라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뭐 오늘 조정 걱정 없습니다. 걱정 없다라는 얘기가 상승 추세의 기본적인 의미를 확인해 보게 되면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래량 없이 횡보하면 하락으로 전환이 아니라 밥 먹은 다음에 바로 또 밥을 못 먹죠. 소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언급을 해드렸던 16,500원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소화 과정입니다. 걱정 없이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그래도 나는 조금 수익 났는데 손센 말 믿고 매수했는데 수익 났는데 나는 조금이라도 챙기고 싶어요. 시장이 불안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손절가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고점 부근이었던 14,850원으로 이탈가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시장이 불안한데 굳이 뭐 챙길 수 있는 거 안 챙길 이유 없는 거죠. 목표가 상향 조정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손쌤, 네. 오늘 신규적으로 편입하는 종목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제가 먼저 할까요? 네. 한솔테크닉스. 네. 네, 먼저 공개해드리도록 저하고 하겠습니다. 궁합 잘 안 맞는 종목인데. 원래 이게 사람을 가려요, 종목도. 그렇군요. 그렇죠. 네. 종목도 사람을 가리는데, 얘기를 해드렸던 부분이 한솔테크닉스 같은 경우 사실은 저항을 계속적으로 돌파를 하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베트남에 지금 들어가 있죠. 한솔테크닉스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이유는 하나예요. 일단은 베트남 쪽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2조 넘는 자금을 베트남 쪽에 공급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가장 디스플레이 쪽에 최적화되어 있는 회사가 한솔테크닉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에 대한 수혜주로서의 충분히 호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무선 충전 시장입니다. 내년에 개화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일반 차에서도 무선 충전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향후 무선 충전은 없어질 수 없다라는 부분이죠. 그런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올해부터 한솔테크닉스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또 내년에 사상 최대의 실적이 나오고 있는 만큼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도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분기적으로 보게 되면 2분기가 1분기보다 실적 좋았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좀 불안한 그런 모습이긴 했지만 역시 3분기 실적이 좋다라는 거죠. 그런 전반적인 흐름으로 보게 되면은 역시 스마트폰이 대형주뿐만이 아니라 삼성 역시 1위, TV 시장의 1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차원으로 보게 되면
가장 매출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LCD라든가 OLED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차트를 볼 때는 가장 먼저 위치를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2010년도에 얼마까지 올라갔던 종목이었냐면 58,000원대까지 올라가던 종목, 그리고 2011년부터 실적이 안 좋아졌거든요. 그리고 올해 흑자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 2013년 적자였습니다. 사상 최고치가 27,000원 부근이었는데 올해 흑자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못 올라갔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거기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봉으로 확인해 보게 되면 이중바닥이 형성되게 되면서 한 번 더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조정을 받아도 괜찮다. 왜?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았다라는 측면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떨어지게 되면 매도 물량이 많은 거죠. 하지만 거래량이 없었다라는 건 팔 사람들은 팔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살 사람들만 있다. 반등 구간에서 살 사람들만 있다라는 건 방향을 위쪽으로 잡아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가게 되면은 일단은 목표가 먼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욕심 없이 한 25,000원 부근까지 충분히 노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탈가 역시 좀 짧게 잡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는데 일단은 뭐 18,500원 중장기로 보지만 18,500원 이탈가 잡고 진행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예상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비아트론이라든가 코콤 언제 추천을 드렸었냐면 반등이 나오는 타이밍이었다는 얘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한솔테크닉스 내일 반등 예상을 하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탈가 18,500원 크게 뭐 하회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예상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한솔테크닉스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하고는 이제 궁합이 맞지 않은 한솔테크닉스인데요. 우리 손쌤과 함께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궁합이 잘 맞아서 고수익을 상단을 좀 뚫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가 봅니다. 그럼 이제 정쌤의 포트폴리오 점검과 함께 신규 종목 편입 한번 해볼까요? 네, 그 전에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두 분들은 20%씩 들어가셨더라고요. 네. 저는 소심쟁이라서 5%씩 들어갔는데 티가 전혀 안 날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자신 있게 좀 들어갈 때 네. 비중을 좀 실어 간다라면 저가로 모아가 보면 좋겠죠. 저는 지금 시장이 조금은 저는 소심쟁이라서 현금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내일 시장 간다고 보거든요. 네. 저도 간다고 봅니다. 네. 저만 안 가나요? 네. 다들 예스 할 때 저만 논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예. 제가 하나만 그러면 여쭤볼게요. 네. 그 아까 우리 그 방과후 수업하셨을 때 결론은 네. 옐런 의장 쪽을 통해서 FOMC가 기준금리를 올해 안에 한다라는 겁니까? 안 한다라는 겁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네, 알겠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5% 들어간 이유가 있네요. 네. 하네요. 그러네요. 자, 포트폴리오 한번 점검해 주시죠. 네, 일단은 제거 볼게요. 일단은 제가 먼저 스타트 좀 끊을게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미넨지라는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미넨지라는 종목이 있는데 일단은 이게 지금 지난주 같은 경우에 41,500원을 다 돌파를 했더라고요. 목표가 도달을 하게 되면서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김도영 쌤도 그렇고 손 쌤도 그렇고 지금 종목들이 상당히 출중하기 때문에 일단 제가 먼저 좀 스타트를 좀 끊도록 할게요. 그래서 미넨지는 목표가대로 일단은 41,500원에 목표가 수익 실현을 하고요. 그리고 난 뒤에 축하드립니다. 이후에 이제 요 두 분 쌤께서 또 나갈 거기 때문에 일단 제가 먼저 스타트 좀 끊겠습니다. 먼저 세치기 좀 할게요. 네.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미넨지는 일단 5% 맛배기 일단 보고요. 그래서 일단 포트에서 제외시키고 이제 한섬을 좀 보도록 할게요. 지난주 같은 경우 미넨지 같은 경우는 지난주 한 주 정도 본다고 말씀드렸고 한섬 같은 경우 조금 중기적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고 좀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한섬 같은 경우는 지난주 설명에 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지금 시장이 조금 많이 위태위태하기 때문에 가는 놈이 간다라는 이런 흔한 얘기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고점 돌파하게 되면서 신고가 패턴을 가고 있기 때문에 요 힘을 믿고 일단은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적 부분도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린다면은 자, 지금 현재 지금 연간 기준으로 실적을 봤을 때 2012년도에 영업이익이 710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예상치가 619억 원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차트를 보게 된다면 2012년 요 고점을 돌파를 하지 못해야 정상이라는 결론이 나와요. 지금 제가 추천을 함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제가 2012년 대비해서 실적이 올해 좋지 않음에도 이렇게 가져 나온 이유는 첫 번째는 가는 놈이 간다. 흔한 얘기 좀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적이
올해가 정점이 되지 않고 2016년, 2017년도에도 계속해서 개선될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은 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목표가는 어떻게 본다면 10%밖에 되지 않지만은 중기라는 관점을 말씀드렸을 때 신고가 패턴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게 된다면 이 종목은 추가 매수도 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가져갈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본다면 제가 먼저 미넨지라는 종목을 수익 실현을 하게 되면서 사고 파는 재미를 먼저 드렸다면은 이제부터는 또 다른 측면에서 또 종목을 가져가게 되면서 수익률을 조금씩 누적해 나가고 또 추가 매수하는 재미를 좀 드리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한성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어찌되었던 중요한 것은 지금의 추세를 한번 믿고 계속해서 가져가보자. 라는 좀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주주들 같은 경우는 매수 시장과 상당히 연관성이 상당히 높은데 일단 어쨌든 질보다는 양적인 측면에서 출점수를 더 많이 늘려나가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실적 예상치대로만 가게 된다면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38,500원을 돌파하고 난 뒤에 지금 신고가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시장은 안 좋지만은 종목을 믿고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정이 나온다면 더 좋아요. 5%이기 때문에 추가 배수를 할 수 있잖아요. 현금 비중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겁먹지 마시고요. 그리고 비중이 작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종목이 비중을 많이 가져가고 자꾸 가져갈 때는 그 전문가의 어떤 전략이 담겨 있다고 생각 좀 하시고요. 한섬은 일단 5% 비중에 그대로 유지한다고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새롭게 편입하실 종목 또 기대가 됩니다. 일단 수익 실현 축하드리겠고요. 네. 바로 이어서 해주시죠. 예. 오늘 준비한 종목은 경남제약입니다. 아, 네네네네. 여성분들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희 레노마래요. 그 레모나 아닙니까? 레모나? 네. 레모나는 어디죠? 네? 레모나 아닌가? 네. 자, 그래서 한섬도 한참 듣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났어요. 지금 경남제약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은 좋아할 것 같아요. 여성분들 많이 주식한다면 상당히 좀 좋아하실 것 같은데 경남제약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레모나 모델이 김수현이죠. 그래서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뭐 여성 모델도 아니고 남성 모델이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어찌되었건 미국 중국의 식약청 허가를 받게 되면서 그 레모나 이 회사 같은 경우 비타민제 매출 비중이 55%가 됩니다. 55% 되는데 어쨌든 국내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뭐 중국 테마를 할 수 있을 만큼 중국 얘기만 나오면 가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모멘텀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 또 빵빵한 김수현 씨가 있다는 부분들 좀 강조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서 어쨌든 이 비타민제에 어떤 그 매출 확대, 어쨌든 기업은 매출이 발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물건을 많이 팔아야 돼요. 근데 국내가 아닌 어쨌든 중국 쪽에 더 많이 팔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팔 수 있다. 이런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차트 마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레모나에 대한 어떤 모멘텀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3월 달에 다 반영이 됐습니다. 요거는 말 그대로 기대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기대감이에요. 중요한 건 기대감 이후에 실적에 대한 매출 발생, 실적이 매출 발생되고 난 이후에 실적과 연결이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기대 테마로 인해서 올라갔지만은 주가가 이제 빠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볼 때 향후에 실적 반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현재 7,000원이 안 깨지고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자, 1차적으로 테마가 형성이 됐지만 이후에 또 중요한 것은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21선 돌파가 쉽지가 않았었지만 지금은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21선 돌파에 대한 시도가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인 어떤 상승 시도가 나오려고 이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떤 기업적인 내용도 있지만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번 주 승부를 한번 볼 생각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한번 접근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오늘 종가 9,330원에 일단 매수가를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일단 1,300원,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8,700원에 5일선 이탈하는 가격에 제시를 하게 되면서 비중 5%로 일단은 접근을 하게 되면서 짧게 한번 가져가게 되면서 현금 비중은 계속해서 90% 유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들으셨죠? 이제 비중 잘 대응해서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그다음에 경남제약으로 또다시 수익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종목 상담을 좀 많이 못하신 분들은요, 포도TV를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겠고요. 우리 손쌤, 정쌤 고생들 좀 많이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도 오늘 꼭 잘 이겨내서 폭염을 이겨냈듯이 화요일, 수요일 시장에 대한 대응력을 잘해서 성공 투자해보도록 하겠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